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할 확신의 저자 론 무어는 한때 파산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 일어나 3년 만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저자는 자신도 경험했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와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해요. 그의 인생을 빠르게 일으켜준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부자들은 부를 이루고 지키기 위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25년도 넘게 제 우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술집에서 생활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밤 늦게까지 일하셨으므로 어머님은 제가 심심할까봐 종종 비디오 대여점에 데려가 주시곤 했습니다. 11살 무렵 저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고 싶어 했고 종종 아놀드가 나오는 영화를 보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기에는 제가 너무 어렸던 점만 빼고는 아놀드가 출연하는 영화는 제겐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졸작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가 프로 보디빌딩 대회에서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그토록 많이 거머쥐게 될지 몰랐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수백만 달러를 벌고 수백만 권의 책을 팔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아놀드처럼 되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죠. 저는 아놀드를 거의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걷고 손대는 건 뭐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주술사 같았습니다.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위대한 제 구루였던 셈이죠. 나이가 들수록 제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닮겠다는 열정은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놀드가 오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는 원래 그렇게 되려고 타고났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서 그만큼 위대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저를 집요하게 들볶으면서 제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줬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결코 되지 못했다는 사실도요. 그러다가 아놀드를 직접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너무나 긴장되었어요. 나 자신이 어딘가 좀 모자란 소년팬이 된 것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바보처럼 보이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을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럴듯한 대본까지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단둘이 머물게 될 공간에 가서도 머릿속으로 대본을 여러 번 복습했습니다. 숨 죽이고 기다리다 보니 드디어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보다 키가 작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아놀드가 전 프로레슬링 선수이자 키가 2m가 넘었던 앙드레 더 자이언트만큼 클 거라고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악수를 하면서는 그의 정수리가 눈에 들어왔는데 머리를 염색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아놀드도 저처럼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30여 분 동안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무척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을 만나면 약간 긴장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초조해하는 듯 보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놀드가 정말로 완전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아놀드의 키는 예전이나 그때나 변함없었을 것입니다. 하얗게 샌 머리를 염색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 그럴 테니까요. 그의 키가 실제보다 30cm는 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는 그의 모든 것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 살아온 날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떠오르듯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착각은 제 자신감에 이롭지 못했습니다. 항상 아놀드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보다 모든 면에서 더 열등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았습니다. 아놀드와의 만남은 머릿속으로 연습했던 대본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놀드는 정말로 흠잡을 데 하나 없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라서 위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라서 위대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특별함을 정복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자신이 완벽한지 물어보면 당신과 마찬가지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모델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기술, 재능, 그리고 당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고 존중하고 발휘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당신을 세상에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세요. 세상은 그런 새로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일단 그러려면 당신부터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하기 위해선 자신의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우상에게서 보던 것을 당신 안에서도 보도록 당신을 도우세요. 당신의 가치는 전적으로 특별합니다. 당신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DNA, 게놈, 신경학, 가치론 등 많은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인간도 똑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으로서
당신이 가진 특별함을 뒷받침해 보려고 시도하더라도 불필요하게 과학적 이론에 파묻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당신에게 입증하려는 것, 즉, 당신이 가진 특별함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아주 특별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특별한 가치를 갖습니다. 천재를 최고의 인재라고 본다면 당신도 천재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가치를 지니므로 우리의 자존감이 그런 가치를 뒷받침해 줘야 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자신이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고 기적이 존재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매일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과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 쉽게 상처받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기껏해야 자신이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 같다고 느끼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닫히고 사고의 폭은 좁아집니다. 또 타인의 평가에 골몰하거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나 진짜 자신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자존감을 갉아먹게 내버려 둡니다.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지 않고 좌절해버립니다. 인식적이고 감각적인 측면 모두에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겨야 자존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특별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특별하다는 사실만 명심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 어떤 목적이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주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란 종이 가진 상호 의존적 성격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제3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소비하는 모든 것이 그렇죠. 당신이 창조하거나 생산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이 소비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가치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섬세하고 우아하고 멋진 균형입니다. 누구나 같은 것에 동일한 가치를 부과하면 생존에 꼭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면 모두 똑같은 일을 할 것이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과학보다 진화론보다는 당신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 당신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어떤 사람만큼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다워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 재능과 분투, 실수와 불완전함이 모두 특별합니다. 이를 믿어야 그런 특별함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혜택과 가치를 주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있는 특별함을 발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당신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그런 특별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함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거나 타고나는 것 또는 미스터리로 간주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함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전작인 레버리지에서 제가 자존감이 부족했을 시절에 알지 못해 아쉬웠던 피카소의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죠. 피카소가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냅킨에 간단한 스케치를 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피카소는 상냥하게 부탁에 응한 뒤 스케치를 끝낸 냅킨을 건네주면서 의뢰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거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카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40년이 걸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기술과 재능과 경험을 겸비하면서 지금처럼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점뿐만 아니라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공허함과 약점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한평생 매진해온 일과 소중히 쌓아온 가치를 존중하고 더 발전시키고 세상에 알리는 판국에 당신이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 매력적인 이야기에 현혹되고 타인의 삶에 고무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사랑을 얻기 힘들어집니다. 이 사랑은 물론 가볍게 좋아하고 넘어갈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갖고 있지도 않은 걸 남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서 사랑받으려면 그것을 외부에서 구하려 애쓰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모든 위대한 장점을 얼마나 자주 상기해 보나요? 자신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려고 할 때마다 생각을 바꾸어 당신이 가진 위대한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가진 장점 50가지 내지는 100가지를 정리해 보세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또는 자신에게 스스로 엄하게 굴려고 할 때마다 시도해 보세요. 이런 연습이 당신 자신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종종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쁜 부모, 나쁜 상사, 나쁜 돈 관리자, 나쁜 친구, 나쁜 파트너, 나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이 한 일을 응원해 보세요. 인생은 고달플 수도 있고 살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이 사실은 대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 온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과 당신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띄워주는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을 불공정하게 비판하지 말고
온정적 눈길로 바라봐주면서 자신에게 최고의 팬이 되어주세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야말로 사람도, 돈도, 인생도 당신을 진심으로 따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과 목적, 즉 인류에게 줄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내게 힘을 주는 믿음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고, 즉 우리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실 상상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것을 믿으려고 하든 모든 믿음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믿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별적인 목적이 특별하지 않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극복해야 할 도전입니다. 각자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목적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삶 자체가 갖는 의미를 찾는 긴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특별함과 천재성을 발견하고 인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사회는 바이올리스트나 과학자나 수학자를 천재라고 부르고 사실상 다른 모든 사람을 열등한 인간으로 규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천재를 한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와 아인슈타인 모두 한 가지 의미에서 천재가 될 수 있을까요? 다만 천재를 위대하거나 최고로 중요하고 유용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중요하고 유용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므로 천재의 기준은 주관적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천재로 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우리 누나만큼 처음 만난 사람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나는 휴가를 떠난 지 10분도 채 안 돼 10여 명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곤 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는 가히 천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는 주관적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천재답게 구세요. 당당하게 구세요. 모두가 당신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특별함과 천재성을 인정하세요. 당신을 남들과 다르거나 심지어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에디슨은 천재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재능 있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과 같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래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한 종으로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고 당신에게 영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 고객, 파트너, 직원, 납품업자, 고용주, 팔로워, 팬,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비평가들도 당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을 필요로 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라서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높은 자존감과 자기 확신에 이르는 전략으로 확신의 3단계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3단계 시스템은 당신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돌보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훈련한다면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인식하기입니다. 우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세요.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꽤 놀라운 기술입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내 마음이나 의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는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강하고 내 몸 전체에 화학물질을 보냅니다. 다른 하나는 더 수동적입니다. 즉, 그것은 그런 감정을 알아차리고 논평하며 관찰하는 구경꾼입니다. 제 책이 별 1개짜리 평가를 받거나 아이들이 새벽 4시에 서로 치고받는다고 치죠. 그럴 때는 일단 원초적인 감정이 자동으로 폭발합니다. 좌절감, 분노, 혹은 거부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커지다가 과거에 겪었던 비슷한 사건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때는 멈추세요. 기다리세요. 관찰하고 냉정을 찾으세요. 아직 누구도 두들겨 패지 마세요. 여기에서 감정 통제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느끼고 반응하는지, 이런 감정이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보면 됩니다. 이어서 2단계로 넘어가세요. 2단계는 수용하기입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어 이 사실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아직 그것이 뭔지 보지 못하고 있는 당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세요.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정적 감정에 휘말린 채 지속해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닌 당신 안에 망할 놈, 즉 감정적이고 유치하고 변덕스러운 또 다른 당신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나 욕구, 중독에 지배당하는 것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님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며 사방에 뿌려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미 일어난 일은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달라지길 바라지도 마세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래 그렇게 된 일을 어쩌겠나요? 이제 원초적 감정에 의해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곳에 존재하지만 아직 보지 못했거나 불균형적으로 보고 있는 사실들을 찾아보세요.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짐은
현재의 공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세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만들지 직접 선택합니다.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니 감정이 나를 어떤 식으로 느끼게 하지 못합니다. 감정에 휘둘린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겠나요? 3단계는 행동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장단점의 균형을 찾아보세요. 이어 긍정적이고 선제적으로 행동하세요. 맥락을 살펴보면서 상황을 다른 관점이나 긍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세요. 이번 상황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안겨주는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별점 하나짜리 서평에서 중요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서평들이 모두 별 1개는 아니므로 그들의 더 신뢰가 갈까요? 아이들과 거칠게 놀아줄 기회인가요? 해야 할 일이 많으니 새벽 4시에 일어난 게 잘못된 일인가요? 이러한 경험이 다음에 더 큰 상황을 잘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다음으로 명확하고 선제적으로 결정하세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얼마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와 무관하게 이 3단계 과정을 독학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세상이 당신에게 도전거리를 줄 때마다 이것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이 커질수록 이 과정을 더 잘 숙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역시 항상 제 감정에 휘둘리고 당해왔기 때문에 감정이 절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일단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면 이 3단계 과정을 밟는데 몇 주가 아니라 며칠이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연습할 때마다 3단계를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전체 과정을 1초 만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자존감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더 행복해지고 생산적이 되면서 더 깊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감정에 반응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서 명확하게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워보세요. 공부하고 배우고 현명한 사람에게 피드백받고 일시적이지 않고 성급하지 않으며 가장 적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관된 감정을 찾아보세요. 이때 부는 행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총체적이고 정확한 부의 정의는 돈, 배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여를 통해 얻는 행복과 번영입니다. 감정을 관리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며 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롬 무어 저자의 확신과 함께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과연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런 가치와 능력이 있는지, 부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나만의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자는 일단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돈을 많이 벌며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인생에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존감에 대한 중요성을 참 많이 깨닫잖아요. 저도 자존감이 없을 땐 늘 나만의 한계를 정하고 뭘 못하는 자신을 비판하며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일단 생각의 한계가 없어져요. 오픈 마인드가 되더라고요. 그럼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상황과 기회도 계속 생기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감도 갖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막 좋진 않지만 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대단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저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생각 중 하나가 꽃밭 만들기였어요. 마음속에 나만의 꽃밭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꽃밭에서는 내가 예쁘면 됐고 내가 정한 예쁜 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만사 오케이죠. 남의 정원에서 꽃 자라는 거 보고 예쁘다 하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래? 너 꽃도 예쁘다. 근데 너 건 너 거, 내 건 내 거. 나는 내 꽃밭이 최고야. 내 예쁜 꽃밭 보면서 만족하며 살란다 하고 그냥 나만의 기준으로 만든 내 꽃밭을 만들며 만족하니까 자존감이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오늘을 함께한 여러분 마음에도 남이 만든 꽃밭을 부러워하고 따라하는 게 아닌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꽃밭을 행복하게 채우며 인생의 멋진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